자, 여러분, 이제 2강 시장과 수요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블로그에 수업 자료 꼭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 받으셔가지고 수업 자료랑 같이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업 자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치 약 파는 것 같아서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준비했다는 멘트 느낌 나죠? 자, 제가 어제 이제 수업이 여긴 서귀포다 보니까 12시까지 수업을 해요, 학원이. 물론 12시보다 조금 일찍 끝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도 좀 데려다 주고 뭐 하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3시간 동안 정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하겠지만 사실은 뭐 때문이겠어요? 글씨를 못 써서 그렇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색색이 넣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받아서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 저장해 놓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같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책이 없어도 이 수업 자료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책도 쓰고 수업 자료도 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시장과 수요 공급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있는데, 자, 요거 미시경제 원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시장, 영어로는 마켓 정도가 되겠죠. 자, 마켓 정의가 있어요. 시장 그러면 솔직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시장이 뭐 하는 데니? 그러면 물건 사고 파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자, 정의를 볼게요.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 요 정도로 정의를 해놨는데, 자, 여기서 상품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일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goods and servic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품 또는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매개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을 매개로 하는 것이죠. 가격, price. 자, 그래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뭘 결정을 하느냐 하면 거기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이냐,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이거 가장 효율적인 걸 깔고 가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배분해 줄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되고요. 이 역할을 갖다가 시장기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돼버렸는데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커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시장기구라고 하는데 가끔씩은 가격기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 왜? 가격이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그 네 가지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가격으로 귀결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 수요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8쪽 그리고 19쪽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기구, 가격기구라고 하는 녀석들의 역할까지 이제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배급 기능이랑 배분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배급 기능, 요게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문제에서 배급 기능이랑 배분 기능을 나눠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급, 그러니까 배급이요? 그거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rationing 펑션이에요. rationing.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스크리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이라는 녀석 때문에 뭐가 가능하느냐면요, 상품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아무 가격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얻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이를 무한정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빵 가져가고 고기 가져가는데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세요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짜예요 그러면은 그래 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갖다 놓을까? 이게 이제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가격, 이 시장기구가 하는 역할 중에 먼저 레이션,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뭐를? 소비를
소비를 합리화시켜주는 진짜로 더 원하는 사람은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내고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다. 배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건 allocativ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요. 주로 이제 그 생산 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그널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게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배분 기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얘는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요. 효율성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배분 기능이 뭐가 시장기구 또는 가격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옹호를 했죠. 시장에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하고 균형도 잘 맞추고 각자 개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였는데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시장이 완벽한 것 같지만 문제점은 있었던 거죠. 물론 아담 스미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고서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시장이 효율성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에는 취약하다? 공평성에는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기구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뭘 했다는 거예요.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장기구가 언제나 공평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태생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할 때도 이 마켓 메커니즘, 시장기구라고 하는 녀석이 공평성은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효율성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달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이 깨어지고 독점이라든가 뭐 외부성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효율성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조차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완전 경쟁 체제가 아닐 경우 그리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거기다 하나 추가 적어 두셔야 되겠네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할 경우에도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학의 두 마리 토끼 공평성이랑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이 효율성, 공평성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가격기구, 시장기구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상 둘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물론 효율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 완전 경쟁에다가 완벽한 정보가 있을 때는 효율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말 문제의 보기로 자주 나오겠죠. 어떻게? 공평성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쉬운 보기가 되는 것이고 효율성을 항상 보장한다 이러면은 틀린 말이라고 골라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마켓 페일리어 나중에 큰 단원으로 해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시장 실패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시장 그리고 시장기구, 시장이 하는 역할 이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거기 텍스트 21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파트 시장 수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요. 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 그리고 수요 곡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수요는 영어로 demand 해가지고 보통 D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격이에요. 쌤, 가격이 어쨌는데요? 가격이 싸져요. 평상시보다 가격이 훅 싸지면 사람들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전에는 삼겹살을 100g, 200g 밖에 못 샀는데 지금 1kg, 2kg를 살 수 있네? 그러면 1kg, 2kg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늘 저녁에 먹게 한 근 500g, 600g은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격이 변화하면 당연히 수요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형광펜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또 뭐 어떤 게 있겠어요. 거기 기타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올라가도 소득도 사실 상당히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가격에는 안 되죠. 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선호도 변화, 사회 트렌드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머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쳐봐야 헛소리 했네요. 자,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다 합쳐봐야 가격 하나만큼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 파트가 되고 여기는 곁다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냐면요. 그걸 보고 이제 시장 수요 함수라고 하는데 수요 함수. 자, 디맨드 펑션이 되겠죠. 수요 함수라고 돼 있는데 보통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쓰죠? 펑션이라는 의미로 F로 시작을 하죠. F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 요인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메인이 P, price가 되고요. 그 다음에 PR은 뭐냐면요. 저거요. 그 대체되는 상품이나 아니면 보완제의 상품, 그 다른 상품이라는 뜻이죠. 관련 있는 상품들의 가격. 그게 되고요. 다음에 거기 보면 M, N, 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M은 이제 인컴, 소득 얘기하고요. N은 인구, 그다음에 뭐 T는 선호도, 테이스트, 기호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러면 딱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나요? 아니, 뭐 하려고 외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P,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곁다리다, 되게 많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샘플로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 쓰진 않았어요. 자, 이 QD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시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 3P 플러스 0.3PR 플러스 1.4M 플러스 0.07N 마이너스 0.1T 플러스 257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쭉쭉쭉쭉쭉 넣었고 그 앞에 계수들을 붙여서 여기 같은 경우에 선형으로 나타냈어요. 선형이라는 게 바로 직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선.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뭐 로그 나오고 뭐 지수함수 나오고 뭐 미분 나오고 뭐 난리 나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미시경제 수준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선형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아따, 뭐 이렇게 미지수가 많아,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 독립변수 하나씩마다 전부 다 한 차원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6차원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6차원 그림을 평면에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맥시멈이 3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만큼 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그대로 그래프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자, 이 마이너스 3P라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특정한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자,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잠깐 이 식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계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계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계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가격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고 있으니까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R이라고 하는 게 0.3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제인가 봐요.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요량, 이 제품의 수요량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의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QD, 이 함수라고 하는 거, 디맨드 펑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어쨌다는 거예요. 유량이라는 겁니다. 유량이라서 유량은 한자예요. 한자인데 flow 흐름 타는 거죠. 그렇죠? flow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주의를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유량과 저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flow하고 stock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량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걔가 흘러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루면 하루, 1년이면 1년,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동안 이동한 사람의 수, 1년 동안 사용한 모든 비용,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고요. 저량은요, 기간이 필요 없어요. 기간이 필요 없고 시점이 필요한 거죠. 2020년 5월 26일에
무슨 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에 딱 사진을 찍듯이 양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저량이고요. 유량은 기간 동안에 총 지나간 양, 총 흘러간 양, 총 소비된 양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얘도 써놨어요. 플로우의 얘는 소득이라든가 생산량, 소비량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대딱 많고요. 그다음에 저량이라고 하는 건 자산.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재고량. 재고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 어제 시점, 내일 시점 이렇게 해서 시점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재고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통화량 이런 것들도 사실은 1년간의 통화량 그러면 뭔 개소리야 이거 365일치를 다 더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통화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씩 이렇게 유량이랑 저량이랑 구분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자 다음 중 뭐 유량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저량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잡으실 때 사진 찍듯이 특정한 시점의 수치를 보고 싶으면 저량 그게 아니라 기간 동안에 흘러간 전체 양을 보고 싶으면 유량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함수로 돌아와서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따만큼 길게 되어 있는 녀석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없다. 6차원 그래프를 평면에다 그릴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좀 단순화를 시키고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것만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5페이지에 2.2번 그리고 여기다가도 적어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QD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완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완전 단순화시켜서 마이너스 3P 플러스 알파 플러스 257 오 쌤 여기 이 동그라미 친 거 중에 이 전체를 어떻게 바꿨어요? 알파 플러스 257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즉 PR, M, N, T 이 모든 것을 알파라고 문자 하나에다 다 때려 합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가정을 하나 추가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정인데 경제학에서 맨날 나오는 가정이죠. 세테리스 파리부스.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 그걸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래프로 옮기게 됩니다. 왜 단순화시키는지 알겠죠? 그냥 하면 당연히 좋죠. 그냥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래프 그리는 거 불가능하고요. 분석 자체도 너무나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 특정한 경향성 같은 걸 찾기는 이렇게 복잡한 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결국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업 자료도 한 장 넘기고 텍스트도 한 장 넘길게요. 자, 수요 곡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거기 그려놓은 그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가요,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일단 수요 곡선의 방향을 보세요. 자, 방향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축부터 봐야겠네. 죄송해요. 자, 축부터 한번 볼게요. 축을 보시면 짠, 짠 이렇게 축이 돼 있어가지고 Y축에 해당하는 게 P, 가격이죠. 그리고 X축에 해당하는 게 Q, 수요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쌤, 전에 경제학 원론 강의 보면 무슨 뭐 가격이 독립변수고 Q, 이 수요량이 이제 종속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는 이거 바꿔서 쓰는데요. 독립변수 P에 X축에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P는 Y축에다가 그리고 수요량 이 부분은 X축에다가 둔다는 것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그래프 꼭 이게 뭐 여기 있어야만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자연과학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회과학이니까요. 자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항상 우하향합니다. 오른쪽으로 할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우하향 방향 생각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방금 얘기한 부분이 수요의 법칙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즉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나는 이런 것이 수요의 법칙이 되겠죠.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깊은 재, 한글 아니고요. 영어예요. 깊은 재. 그런 것들 얘기할 때는 예외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여기 적혀있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랑 수요 곡선의 운동이랑 이동이랑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수요 곡선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고 점을 갖다가 잡을 때 요 점에서 요 점, 뭐 A에서 B 또는 B에서 A 요런 식으로 점이 이동하는 거, 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를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뭐만 바뀌는 거냐면 가격만 바뀌는 거예요. 가격만 바뀌니까 당연히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요 함수에 뭐 소득이라든가 대체제의 가격이라든가 인구 이런 것들은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 위의 운동입니다. 수요 곡선 위의 운동. 자, 그거 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써놓은 걸 보시면은 시장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있어요. 자, 원래 하얀색이었던 곡선이 이쪽 바깥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에요. 곡선의 이동.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바뀌는 거는 가격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가격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요소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바뀔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 되는지 수요 곡선의 이동이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은 이거요.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A로 가는 거. 요게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고, 수요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 곡선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다른 건지. 왜냐하면 맨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사실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도 다 아신 거예요.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메인 DC 같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이랑 수요 곡선의 이동이랑 이 두 가지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어우, 탄탄하네. 자, 수요의 탄력성. 영어로는 demand elasticity. 엘라스틴 아시죠? elasticity. 그래서 여기 탄력성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경제학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해요. 뭐 물리에서도 완전 탄성 충돌, 뭐 비탄성 충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의부터 볼게요. 각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숫자로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비율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값이 숫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문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요게 수요의 다음에 땡땡 탄력성. 이런 식으로 가요. 이 땡땡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가격 탄력성이죠. 왜? 아까 수요 함수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냐? 가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가격 탄력성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수요의 법칙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재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갖다 비율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거기 식이 나와 있어요. 식 보기 싫어도 이제 미시경제부터는 식을 좀 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elasticity of price라고 하는 녀석은, 자, 거기 써있기로 마이너스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쌤 갑자기 마이너스는 뭐야? 생뚱맞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보다 변화 비율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라고 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짝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마이너스 값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뒤에서 보겠지만 탄력성은 항상 웬만하면 플러스 값, 0부터 시작해서 더 커지는 값, 이런 것들을 갖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를 쓰니까 혼자만 마이너스를 쓰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아예 얘는 항상 값이 양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물론 0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해줬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꼭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다른 거 소득이나 교차 이런 거에는 마이너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격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교차, 대체제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면 내 거 코카콜라랑 사이다 같으면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고 코카콜라 더 잘 팔려요. 왜? 사이다가 비싸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전부 플러스인데 가격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안 쓰려고 마이너스를 아예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이 나오는데, 자, 요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P분의 델타 P. 자, 이 델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증가량이라는 뜻이에요. 증가량, 변화량. 자, P분의 델타 P 그리고 Q분의 델타 Q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렇게만씩 써놓으면 감이 없어요. 감이 없으니까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짜리였는데요. 만 원일 때 100개 팔렸어요. 그런데 얘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11,000원으로 올랐어요. 11,000원으로 올랐더니 갑자기 물건이 80개밖에 안 팔리더라. 20개 줄어들더라. 이럴 때 탄력성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분의 델타 P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10,000원이었다가 11,000원이 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상률이라고 하는 건 원래 10,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더 올라간 거니까 이 부분에는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000분의 1,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Q분의 델타 Q라고 하는 거 100개 팔았다가 20개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0분의 20이니까 10분의 2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정확히는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적어줬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숫자를 대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식 자체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게 식이 어디까지 바뀌게 되느냐 하면요. 요걸 갖다가 보이시나요? 자, 밑으로 써야 되겠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쪽 변환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요.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 자, 요거랑 요거를 앞으로 먼저 꺼내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쓰는데 얘는 Q분의 P라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라고 하는 게 바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수요 곡선 기울기. 요만큼이 아까 여기 그림 그렸다가 지웠는데 앞에 페이지에도 있어요. 수요 곡선의 곡선 기울기의 역수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조그맣게 그릴게요. 조그맣게 그려서 짠 돼 있고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Q의 증가량 분의 P의 증가량이거든요. 그런데 Q의 증가량 분의 P의 증가량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울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디 가서 살펴보는데요? 하면 나중에 제가 언젠가 경제 수학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기울기 정도야 아실 테니까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요걸 갖다 미분 형태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미분하라 이런 거 시키는 문제는 학교 전공 시험 외에는 없을 거예요. 미분 갑자기 미분하라 그러면 뭐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했던 미분 기억하시는 분 얼마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미분 부분은 길게 설명은 안 하고요.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역수가 끝이 아니고 거기 뒤에다가 Q분의 P도 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업 자리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갑자기 요상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자, 직선일 경우에 Q가 되고 P가 됐을 때 짠 이렇게 그어가지고 중간 어디쯤인가 이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요, 이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형태에서의 Q분의 P라고 하는 값을 곱한 값이 1이 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위쪽 부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진짜 1보다 클까요? 자, 일단 요 하얀색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의 역수값은 일정해요. 일정하고 뭐만 바뀌게 되느냐면 Q분의 P 값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게 Q 스타, P 스타 이렇게 돼 있을 때 Q 스타분의 P 스타라고 하는 녀석이 딱 곱해가지고 1이 되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왼쪽 점을 하나 선택을 해보죠. 자, Q는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리고 P는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Q는 줄어들고 P는 늘어나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숫자가 커지니까 결국 여기서는 탄력성이 1보다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탄력성이 1보다 작아져요. 왜 작아지느냐? 이쪽으로 가면 Q 값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P는 줄어들기 때문에 Q가 늘어나고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 곱하는 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은근히 이 그래프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1이 되는 점을 구해라 라는 둥, 아니면 1보다 왼쪽 부분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리고 오른쪽은 1보다 탄력성이 작다, 이런 것들 말 문제로 많이 나와요. 말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 모양 자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서 대빵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중간에 요 가는 과정 모르겠다? 그럼 아예 그냥 그래프를 통째로 외워두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 탄력성에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밑에다가 그래프 3개를 그려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수직이죠.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바뀌지 않는 경우예요. 진짜 전혀 안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요, 가격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필요한 물건, 이런 것들에서 뭐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품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의미의 진짜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 수요 곡선이 완전히 그대로 누워있는 녀석이 있어요. 완전 누워있는 녀석을 뭐라고 그러냐? 탄력성이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수요량이 갑자기 막 0이 팍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의 수요량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요량이 수요량이 뭐 0 아니면 전체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래프를 갖다가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든 전부 다 1이 되는 것이죠, 탄력성이. 아까 여기 직선 형태는 어느 점에서나 전부 1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점에서 1이고 그보다 왼쪽은 1보다 크고 오른쪽은 1보다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가격 탄력성의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요소가 결정을 해주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셔야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첫 번째는요, 상품의 성격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생필품 가격이 좀 올라가도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탄력성이 낮아요. 즉,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줄어드는 폭이 더 적다는 것이죠.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즉, 1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생필품이 되면. 다음에 대체재의 존재 여부인데, 대체재가 적을수록 아무래도 이거 아니면 대체할 만한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 지출 전체 대비 비중인데, 자, 우리가 차를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다니는 차, 그 다음에 뭐 이쑤시개 한 통 사는 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차라고 하는 건 향후 몇 년간의 현금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요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쑤시개 한 통 같은 거는 뭐 100원, 200원 좀 싼가?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수요량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이쑤시개 한 통에 200원 하다가 갑자기 500원이 됐어요. 와우, 250%가 됐네. 하지만 500원이든 200원이든 그냥 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정의의 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곡물이라고 할지라도 쌀만 가지고 보는 거랑 쌀이랑 보리랑 밀이랑 다 합해서 곡물이라고 보는 거, 이 두 가지는 탄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쌀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쌀, 밀, 보리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곡물이라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탄력성이 더 낮습니다. 왜? 대체할 수 있는 것끼리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쌀이 줄어들더라도 밀이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걔네들끼리는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낮아진다까지 아시면 되겠어요. 요거
제가 방금 말로만 설명했지만 여기 있는 내용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냥 보기로 싹싹싹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감이 잡힌다 하시면 계속 경제학 공부를 하세요. 전공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만 설명 들어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고 아이씨 왜 why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의문이 드신다면 조금 다른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부할 분야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쨌든 요건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공부도 재능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가격 탄력성까지는 좀 살펴봤습니다. 가격 탄력성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가격 살펴봤으니까 뭘 봐야 되냐? 소득 탄력성이라는 녀석을 볼 겁니다. 자, 소득 탄력성. 이 가격 탄력성이 사실은 제일 길고요. 소득 탄력성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식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고 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elasticity of M이 뭘까? 인컴인가? 뭐 여튼 그래요. Income elasticity of deman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요. 눈여겨보실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필요가 없죠. 왜?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두는 것이죠. 수요의 변화율. 그래서 결국 뭐 식으로 표현하면 M분의 델타 M 분의 Q분의 델타 Q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조금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전보다 고기 더 많이 사 먹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0보다 크다. 쌤, 그러면 전부 다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0보다 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상제라고 합니다. 정상제, 노멀 굿. 그런데 0보다 작은 녀석들도 있어요. 뭐냐면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사 먹었지만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내가 다시는 이런 거 먹고 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0보다 작아집니다. 왜? 소득이 늘어나면 걔네들은 안 사요. 그게 바로 열등제입니다. inferior goods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정상제, 사람 이름 같네. 자, 그다음에 열등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요 정상제 중에서도 말이에요. 정상제 중에서도 이 값이 특히나 큰 녀석이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은 100만 원 이렇게 10% 늘어나는데 갑자기 수요량은 막 20% 늘어나는 이런 녀석들도 있긴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요, 소득 좀 늘어났으니까 이제 나도 사치품 좀 한번 사봐야지 사치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가 1보다 크면 사치제가 되고요. 사치제. 그리고 얘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면 필수제가 되는 거죠. 소득이 10% 늘어났을 때 소비가 한 5%, 7% 이렇게 늘어나면 보통 이제 정상 필수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소득이 10% 늘어났는데 20%, 30%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나면 그걸 보고 사치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까지 되시겠습니까? 소득 탄력성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식에 마이너스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방금 분류한 정상제와 열등제 이쪽 위주로 조금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에도 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 상품을 정상제라고 부르고, 소득의 증가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열등제가 된다. 열등제의 예로는 싸구려 옷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내가 돈 벌면 대중교통 안 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럼 사치제 필수제로 구분할 수도 있다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었어요. 소득 탄력성이었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녀석도 보도록 하죠. 교차가 뭐지? 크로스죠. 크로스. 뭐냐면 이 대표적인 예는 이제 코카콜라랑 사이다예요. 콜라하고 사이다인데, 콜라하고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식점에 가서 콜라 주세요 하다가도 생각해보니까 콜라 대신에 그냥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요? 거의 완전히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사이다는 죽어도 안 마셔요, 콜라만 마셔요 라든가 콜라 절대 안 마십니다, 사이다만 마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
경우에 자, 그 대체제 다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원래 비교 대상의 수요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차 탄력성 빨간색으로 써놨죠. 다른 상품 가격의 변화가 본 상품, 원래 상품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elasticity of cross elastic인가? 뭐 여튼 자, 보게 되는데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x제하고 y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y제의 수요량이에요. y제의 수요량인데 그거에 x제가의 가격 변화가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그걸 갖다 알아보는 것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x제의 가격 변화율을 분모에다 넣고요. 분자에다가 넣는 건 y제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넣는 겁니다. 변화율.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식도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다하고 콜라라고 하는 녀석은 대체제예요. 대체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y제를 아무래도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사야 되겠죠. 왜? 대체할 수 있는 사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사 먹게 되냐? 콜라를 사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x제 가격 변화율이 올라가면 y제 수요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언제? 대체제일 때. 자, 1번 대체제일 때는 콜라하고 사이다 생각하세요. 대체제일 때는 크로스 엘라스티시가 0보다 크다.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완제일 때는 뭐냐면요. 뭐지? 피자하고 콜라? 피자하고 콜라 같은 그런 녀석이죠. 그러면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피자도 안 사 먹. 좀 너무 심했는데. 자, 피자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요도 줄어드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왜? 피자를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콜라를 별로 찾질 않아요. 아, 치킨이랑 콜라 할 걸. 치킨이랑 맥주 할 걸 그랬나? 뭐 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된다? 그러면 치킨 가격이 올라가면 갑자기 맥주가 덜 팔려요. 그래서 요 보완제인 경우에는 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독립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독립적인데 뭐냐 하면요. 걔네 둘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소하고 닭하고 뭐 아닌데 소고기인데. 자, 어쨌든 독립제. 다른 녀석의 가격 변화가 원래 상품의 수요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탄력성이 딱 0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고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할 때 소득 효과도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나중에 나올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요 곡선부터 시작해서 수요의 탄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탄력성 살펴봤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공급 곡선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수요만 있나? 공급도 있지. 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 시장 공급 곡선. 수업 자료는 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텍스트로는 33페이지네요. 자, 시장 공급 곡선. Market supply curve. Market supply curve. 어우, 영어를 다 썼네. 자, 결국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이에요. 가격장. 가격에 의해서 이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사실은 물론 가격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보고는 가시죠. 기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 요소 가격, 즉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대 이런 것들이 전부 생산 요소 가격이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곡선이 바깥으로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생산 기술, 공급자의 수, 미래 기대, 미래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해서 사실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자, 축은 똑같습니다. P 그리고 Q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생겼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상향하도록
왜?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공급량을 늘려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가격이 줄어들면은 이 가격 받고는 물건 많이 못 팔겠는데 하면서 공급량을 줄여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상향이라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하고 공급을 한꺼번에 그리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되겠어요? 자, 이게 공급이었으면 수요는 이렇게 내려가서 DS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요는 그래도 소득이라고 하는 요소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격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다 속된 말로 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가격 한 가지 요소가 다 결정을 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급의 탄력성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공급도요, 방금 얘기했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도 소득이니 뭐 이렇게 수요에서 고려한 것처럼 더 고려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딱 한 가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어떻게 돼 있냐? 문자도 다르네. EP라고 돼 있는데, 자, 가격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공급량의 변화율. 식 자체는 되게 비슷하죠? 항상 여기서 볼 것은 독립변수가 분모에,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가격 변화율이라는 게 P분의 델타 P 그리고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되니까, 자, 델타 P분의 델타 Q를 앞으로 뽑고 곱하기 Q분의 P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델타 P분의 델타 Q 요만큼이 뭐냐 하면요, 바로 그래프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요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녀석 있죠? 요거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왜 역수가 되느냐면요, 요따만큼 분의 요따만큼이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델타 Q고요, 요만큼이 델타 P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는 델타 Q분의 델타 P가 됩니다. 하지만 식에 있는 거는 뭐예요? 딱 뒤집어져 있죠? 역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공급곡선 기울기의 역수, 공급곡선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노란색, 뭔 색이야? 황금색인가? 여튼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 요까지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은데요. 그 텍스트에는 3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35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그 원점이 있다고 할 때 A라고 이렇게 점프를 뛴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이 A보다는 높아야 공급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공급 곡선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걸 갖다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연장해서, 그대로 연장해서 요 점을 D라고 하나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을 잡아서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은 C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쪽 축이 Q고 요쪽 축이 P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라서 QS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여기가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의 역수 곱하기 Q분의 P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충실하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쌤, 그럼 QS분의 P라고 하려고 보니까 P가 아니네. 그렇죠? P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이 기울기를 구할 때 D부터 C까지의 길이로 시작을 해요. D부터 C까지의 길인데 기울기는 선분 DC 분의 선분 BC. 약간 수학 느낌 나는데, 자, DC분의 BC 이렇게 해야지 기울기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의 역수죠. 역수니까 뒤집어 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 자, 선분 BC분의 DC라고 뒤집어 주고요. BC분의 선분 DC 이렇게 뒤집어 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Q분의 P지 않습니까? Q분의 P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점에서 이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OC분의 BC 해주면 되는 거죠. 왜? 이게 Q잖아요. 선분 OC분의 선분 BC 이렇게 해서, 자, 잘 보시면
선분 B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약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보면은 선분 OC분의 선분 DC라고 해서 OC가 분모, 그 다음에 DC가 분자 이렇게 되니까 자,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누가 더 길어요? 파란색이 더 길죠. 즉 이렇게 점프 뛰어서 A부터 시작하는 녀석들은 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결국 뭐가 된다?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자, 반대로 요 딱 원점에서 시작하는 공급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값이 1이 되는 거죠. OC하고 DC하고 같아질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 요런 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곡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이 P가 1보다 작다. 요거는 이 P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35페이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 부분에 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면요. 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정도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그림 2-5에서 보는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그 위에 어느 점에서 탄력성을 재든 1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 무조건 Y절편이 있으면 1보다 크고 X절편이 있으면 X절편이 뭔지 아시죠? X절편이 있으면 1보다 작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 1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문제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 단원 사실은 요 정도 내용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요것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6페이지예요.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 비용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즉 100개 만들다가 110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전까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당연히 공급이 비탄력적이 됩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쉽게 늘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의 저장 가능성이라든가 관련 비용이 자 저장 가능성이 낮다. 즉 쉽게 썩는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장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비탄력적이 됩니다. 즉 가격이 높아져도 쉽게 공급량을 훅훅 늘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 다음 세 번째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가 짧으면 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하루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또는 한 달이나 1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 능력을 늘릴 수 있느냐를 비교하면 당연히 시간의 그 단위가 길수록 아무래도 공급 능력을 쉽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는 시간 범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장 시장과 수요 공급 부분 내용을 수업을 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시경제학 파트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쭉쭉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요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저기 서귀포 황 선생, 카이스트 황 선생이 아주 그냥 강의 잘하더라 이러면서 한번 들으러 오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상한 거 안 올리니까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저도 이거 재밌네요. 자, 이 수업 자료요 꼭 받아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요. 뭐 어떤 프린트해서 보시든가 아니면은 뭐 핸드폰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태블릿으로 보실 수도 있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요일날 2장 연습 문제와 3장 수업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